남편 장례식을 치른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직 거실 한쪽에는 조문객들이 두고 간 국화 냄새가 남아 있었고, 싱크대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접시가 쌓여 있었고, 저는 검은 상복 소매를 걷지도 못한 채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례가 끝나면 울음도 끝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다고 슬픔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현실이 시작된다는 걸요. 제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혼 26년. 한 번도 크게 아프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가족보다 자신을 뒤로 미루던 사람. 그런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게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장례 내내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 맞고 친척들 상대하고 울고 또 참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한 채 3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마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시동생이 그랬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조문객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집안이 겨우 조용해졌을 때 시동생이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이런 말 지금 드리고 싶진 않은데 현실적인 얘긴 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슬픔 뒤에 바로 오는 현실적인 얘기라는 게 대개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돌아가셨으니 이 집 문제도 정리해야죠. 원래 이 집, 우리 집안 명의로 정리하려던 거 형이 계속 미뤘잖아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그게. 제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도 그 순간 이상하게 제 눈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이미 서로 이야기된 내용을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민호 말이 맞다. 너도 이제 혼자고 큰 집에서 계속 사는 건 서로 불편하지 않겠니? 그 말은 제 귀에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이제 겨우 이틀이었습니다. 장례식 밥상도 아직 다 치우지 못했는데 저는 지금 집을 비우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더러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빨라서 사람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화도 잘 나지 않습니다. 시동생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몰아서 들으실 필요 없고요. 이번 주 안에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제 사정이 있고 어머니도 이제 여기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잖아요. 저는 그날 사람이 슬픔보다 먼저 모욕을 느끼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제 얼굴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방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던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반년 전 뇌경색을 앓은 뒤로 말을 거의 못하셨습니다. 걸음도 느렸고 표정도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례 내내 사람들은 아버님은 충격이 커서 더 말을 못하시는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보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 쪽으로 갔고 그 순간 시아버지는 아주 차갑고 마른 손으로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꼭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정말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다락방 먼저 가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는 그대로 주저앉듯 벽을 짚으셨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손바닥 안에 남아있던 그 작은 열쇠의 감촉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 왜 하필 다락방이었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날 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열쇠 하나가 남편의 죽음 이후 무너져가던 제 삶뿐 아니라 이 집에서 3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진실까지 전부 뒤집어 놓게 될 줄은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고들 하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저는 남편 장례 직후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남편 정우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자기 자랑이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도 늘 정우였습니다. 시동생 사업이 한번 실패했을 때도 겉으론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돈을 빌려줬고 시어머니 병원비가 급할 때도 본인 퇴직금 일부를 미리 깨서 메웠고 아버지 재활치료가 길어졌을 때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요양병원과 집을 오가며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걸 가장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장남이니까, 큰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당연함이 숨어 있는지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배웠습니다. 정우는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가족이니까.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대고 버티는 이유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계속 참고 양보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하거든요. 정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안에서 가장 많이 참은 사람이 정우였다는 걸요. 장례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위로의 말을 해주시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민호도 사정이 안 좋다.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그래서 큰 집 문제를 더 미루긴 어렵대.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퀭했고 며칠 새 확 늙어 보이셨습니다.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하나뿐인 큰아들을 잃은 어머니니까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다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왜 며느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네가 어디로 갈지 생각해봤니? 같은 현실 얘기일까? 어머니, 정우가 저한테 이 집 얘기 따로 한 적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걔가 말을 안 했겠지. 괜히 너 걱정할까봐. 그럼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건데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타이밍에 맞춰 시동생이 부엌으로 들어왔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법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형 명의로 된 게 아니라 원래 아버지 명의에서 넘어오는 과정이던 집이거든요. 형이 그냥 계속 살고 있었던 거고 저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럼 정우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형이 늘 그랬잖아요. 말없이 끌어안고 가다가 일 키우는 거. 시동생의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가 일 키운 게 아니라 너희들 일 대신 끌어안고 있던 거 아니니? 그 말이 나가자 부엌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동생 얼굴이 굳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말리듯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하자는 게 아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하자는 건데요? 장례 끝난 지 이틀도 안 됐는데. 저더러 나가라, 집 비워라, 현실 얘기하자. 이게 가족이 할 말씀이에요? 저는 울고 있지도 않았고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제 목소리가 더 차갑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다시 거실 문턱에 서 계셨습니다. 전날 밤 이후로 저는 계속 그 열쇠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주머니 쪽을 한번 보더니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서두르지 마라.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열쇠가 가리키는 다락방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다락방 안에 정우의 이름이 적힌 장부와 시동생이 그렇게까지 집을 빨리 정리하려는 이유가 함께 들어있을 줄은요. 저희 집 다락방은 사실 집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오래된 공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 집을 지은 건 30년도 더 전 일이었고 다락방은 그때 남은 짐이나 계절용 이불, 오래된 앨범, 고장난 선풍기 같은 것들을 처박아 두는 창고 역할이 전부였죠. 저도 결혼하고 몇 번 올라가 본 게 다였습니다. 거미줄이 많고 계단은 삐걱거렸고 시어머니도 늘 거긴 올라갈 일 없다라고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아버지가 제게 건넨 열쇠가 그 다락방 문 손잡이에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잠금 장치가 바뀐 걸 저는 몰랐습니다. 원래는 그냥 미닫이 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자물쇠가 달려 있었던 거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먼지 냄새가 먼저 확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멈췄다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이불 꾸러미와 상자들 사이로 한쪽 벽에만 이상하게 정리된 공간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철제 캐비닛 하나, 그 위에 올려진 나무 상자 하나, 그리고 캐비닛 위 먼지 위에 유독 최근에 손 뗀 듯한 자국.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왜 아버님은 이걸 저에게 알려주신 걸까? 왜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아닌 저에게? 저는 천천히 나무 상자부터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들, 수천 몇 권, 통장 사본처럼 보이는 종이 뭉치, 그리고 익숙한 필체가 적힌 검은색 대학 노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 글씨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원래 뭘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모도 잘 안 하고 일기 같은 건 더더욱 안 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학 노트 한 권을 빼곡히 채워놨다는 건 적어도 그 안의 내용이 그에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아 노트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맨 위에는 날짜도 제목도 없이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 못하게 되면 이건 미영이가 봐야 한다. 그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런 문장을 썼을까? 정우는 자기 죽음을 예감이라도 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둔 걸까? 노트 다음 장을 넘기는데 계단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노트를 덮었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다락방 문 앞까지 왔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시동생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거길 찾은 건 아니겠지.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민호는 다락방을 신경 쓰는 걸까? 그리고 왜 그 목소리에는 당황보다 먼저 두려움이 묻어 있었을까?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다 읽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노트와 봉투 몇 개만 꺼내 치마 속 안주머니에 급히 넣었고 다락방 안에 있는 다른 물건들의 위치를 가능한 한 그대로 둔 뒤 문을 잠그고 내려왔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제가 그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시동생이 이상할 만큼 자꾸만 제 얼굴만 살피는 걸 보면서 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불리한 무언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슬픔보다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서움이었습니다. 정우가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왜 내가 먼저 말 못하게 되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시아버지는 그걸 제게 맡겼을까? 집안이 모두 잠든 뒤 저는 방문을 잠그고 다락방에서 가져온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장을 지나자 내용은 생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아팠습니다. 거기엔 몇 년에 걸친 집안 동거래와 정우가 대신 감당해온 문제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사업자금 2천, 어머니 병원비 카드값 대신 결제, 아버지 재활치료비, 집대출 이자, 민호 차량 리스 연체분 대납.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는 늘 이번 달은 조금 빠듯하다 정도로만 말했지 자기가 누구의 어떤 빚을 대신 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트 중간쯤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문장을 보게 됩니다. 민호에게 다시는 집 담보 얘기 못 꺼내게 해야 한다. 그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민호 말만 들으면 마음이 약해진다. 아버지는 아시지만 말 못하신다. 내가 막지 않으면 큰 집까지 넘어간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은 집 담보 얘기를 꺼냈었다. 그리고 정우는 그걸 막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 정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단순히 가족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미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노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미영한테는 아직 말 못했다. 괜히 걱정만 커질까봐. 아버지 방 책장 뒤 서류는 그대로 두자. 필요할 때 아버지가 알려주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 장 근처 정우 특유의 눌러쓴 글씨로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미영이는 혼자 남겨두면 안 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없으면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가 되는지, 누가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밀려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를 베개 밑에 밀어 넣었고 방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시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안 주무셨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답이 없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뒤 민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괜히 혼자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형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왜 민호는 제가 무언가를 찾았다고 확신하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그렇게까지 다급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못을 박으려 하는 걸까?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정우가 남긴 건 분명 있었습니다. 돈일 수도 서류일 수도 아니면 누군가 감추고 싶은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찾기 전에 저는 이 집에서 절대 나가면 안 된다는 것도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민호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장례 직후 집 안으로 부동산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고 시아버지는 아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했지만 일단 아버님 방 책장 뒤에 뭐가 있다는 정우의 메모가 떠올라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현관문 벨이 울렸고 시동생이 너무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더니 낯선 여자 한 명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실장님 오셨어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장님? 누구지? 왜 이 타이밍에?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처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민호는 오히려 차분한 척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감정적으로 받지 마시고요. 집은 언젠가 정리해야 하잖아요. 미리 시세라도 봐야죠. 장례 끝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집 보러 오니?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라고요. 당장 계약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명함을 든 실장님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돌아가세요. 가족끼리 정리된 얘기가 아닙니다. 실장님도 난감했는지 민호와 저를 번갈아 보다가 그럼 다시 연락 주시면 하며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중개인 쪽을 한번 보고 민호 쪽을 오래 노려보시더니 갑자기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2번 치셨습니다. 탕, 탕.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호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시아버지는 말을 못하시면서도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사람처럼 거실 가운데 서서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고는 손가락으로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겨우 떨리는 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못 나가.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부동산 실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집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문 채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지금 상황 잘 모르시면서 왜 이러세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 눈빛이 단순히 병든 노인의 눈빛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걸 지키려는 절박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민호 손을 뿌리치듯 밀어내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책장 뒤에 있는 서류, 그게 핵심이다. 문제는 그걸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민호는 노골적으로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방에 들어와 정우가 생전에 했던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은
이 집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정우가 끝까지 혼자 막아온 싸움이었다는 걸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장례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낮에 있었던 일 이후로는 그 위에 서운함과 경계심까지 쌓였기 때문이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복 위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채 문턱에 한참 서 계셨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말없이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와도 바로 앉지 않고 한참 주변만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 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분명한 무너짐을 들었습니다. 평소의 단호함이 아니라 기댈 데 없는 늙은 사람의 피로 같은 것.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가 몇 년 전부터 집 얘기만 나오면 자꾸 민호랑 부딪혔다. 처음엔 그냥 형제끼리 다투는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엔 정우가 일부러 뭘 숨기는 것 같더라. 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른다. 다만 한 번은 그러더라. 엄마는 절대 민호 말만 듣고 집 도장 찍지 마. 그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 나는 그때 몰랐다. 저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민호가 집을 담보로 뭘 하려 했던 걸 아셨어요? 정확히는 몰랐지. 민호는 늘 말이 앞서고 정우는 늘 말이 적었으니까. 그 말이 너무 정우 같아서 저는 웃음도 아닌 한숨도 아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후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낮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반응하신 건 나도 처음 봤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실을 가장 오래 알고 있던 사람은 말을 못하던 시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을까? 정말 말을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말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 없자 작게 한숨을 쉬며 일어나셨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정우는 너를 그냥 두고 갈 애가 아니다. 그건 나도 안다. 그 말은 저를 위로하려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정우는 정말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날을 세웠고 새벽 5시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있다는 서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밀어보는 순간 저는 거기에 서류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걸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장 뒤 벽 틈에는 봉투 하나가 아니라 작은 금고 하나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고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오래된 회색 철제였고 벽과 책장 사이에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오래된 공구함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금고가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열쇠 구멍도 있었지만 다락방 열쇠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메모에 아버지 방 책장 뒤 서류라고 적어두었다. 즉, 제가 찾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비밀번호도 어딘가 힌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문득 다락방 노트 마지막 장 구석에 적혀있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103. 처음엔 뭔지 몰라 넘겼던 숫자였는데 혹시나 싶어 금고 다이얼을 맞춰봤습니다. 철컥.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우는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올 걸 예상하고 모든 걸 남겨둔 거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철 2개, 낡은 통장들, 도장이 든 케이스,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 저는 우선 가장 위에 있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건 이 집의 등기부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시아버지 명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증여 예약 계약서 수중인 란에는 분명하게 제 이름 한미영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왜 제 이름일까? 정우는 왜 이런 걸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계약서 하단에는 공증 날짜와 함께 정우, 시아버지, 그리고 증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장에 첨부된 확인 메모였습니다. 민호의 채권 문제로 즉시 이전 시 위험. 아버지 생존 시까지 보류, 이후 미영에게 이전할 것.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이 집을 처음부터 자기 몫으로 챙기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호 쪽 문제에서 지키기 위해 명예 이전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넘기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동생은 마치 이 집이 자기들 몫인 것처럼 말했을까? 왜 시어머니는 몰랐을까? 왜 정우는 끝까지 저한테 숨겼을까? 저는 손이 떨려 다음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금고 안쪽에 들어있던 녹음기를 집어들었고 전원을 켜봤습니다. 다행히 배터리는 약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파일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잠시 잡음이 흐른 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아, 이걸 네가 듣고 있다면 아버지가 결국 너한테 열어준 거겠지.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정말 남편이 제 앞에 와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우는 단순히 집을 숨긴 게 아니라 민호가 몇 년 전부터 아버지 명의 도장을 이용해 추가 담보대출을 시도해왔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시도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죠. 즉, 민호가 집을 빨리 정리하려는 이유는 상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이어폰도 꽂지 못한 채 녹음기를 귀에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그 사람답지 않은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너한테 끝까지 말 못한 게 있다. 민호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고 처음엔 나도 형제니까 몇 번 도와줬다. 근데 그 뒤로는 달랐다. 자꾸 아버지 명의 집을 담보로 더 큰 돈을 만들려고 했다. 녹음기 속 잡음이 잠깐 끼어들었고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민호가 혼자만 급한 게 아니라는 거다. 이미 밖에서 손을 댄 사람이 있고 한번 도장만 잘못 찍히면
큰 집은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 어머니는 민호 말만 들으면 늘 마음이 약해지고 아버지는 그걸 아시면서도 몸 때문에 막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계속 막고 있다. 그 부분에서 제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늘 말이 없었지만 말이 없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걸 혼자 끌어안느라 말로 꺼내지 못했던 거겠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증여 예약 서류를 만들어둔 건 네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만이 이 집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어서다. 너는 적어도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이 집을 팔아버릴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정우라는 사람을 또 한 번 다시 봤습니다. 정우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드라마처럼 멋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방식으로 끝까지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마지막 부분에서 정우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잘못되거나 민호가 더 급해져서 일을 밀어붙이면 다락방 노트랑 아버지 방 금고안 서류부터 확인해. 그리고 절대 혼자 겁먹고 나가지 마. 아버지가 너 편에 설 거다. 아버지는 말은 못해도 다 알고 계신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녹음기를 쥔 손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아마 여러 경우를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건강이 나빠질지, 집안 문제가 더 커질지, 민호가 무리수를 둘지, 그 모든 걸 다 알고도 끝까지 제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운하기보다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시킬까봐 혼자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갑자기 시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아버지 방에서 뭐 하세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류와 녹음기를 급히 치마 속에 숨기고 금고를 닫고 책장을 제자리로 밀어놓는데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복도에 서서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정리 좀 하려고 들어왔어. 제가 애써 태연하게 말하자 민호는 제 얼굴과 방안을 번갈아 보며 웃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형수님, 괜히 형이 남긴 거 찾다가 더 큰일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은 협박 같기도 했고 간청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민호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제가 집을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정우가 남긴 진실을 제가 다 알아버리는 것이란 거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일이 벌어집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민호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거든요. 저녁 식사는 참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뜨다 말고 몇 번이나 멈췄고 민호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치마 주머니 안에 숨겨둔 녹음기와 서류가 불에 달군 돌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다들 동시에 그쪽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아버지는 식사 중에도 거의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수저 놓는 소리, 기침, 가끔 아주 짧은 한숨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 쪽을 가리키더니 아주 힘겹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민호야. 순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정말로 얼어붙은 채 아버님만 바라봤습니다. 민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형 죽었는데 너는 집부터. 그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 기침이 터졌고
시어머니가 놀라 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손을 뿌리치듯 밀어내고 제 쪽을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전날과 같았습니다. 아니, 더 절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민호가 무언가를 더 진행하기 전에 빨리 막아야 한다고 느끼고 계신 겁니다.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괜히 예민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형수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민호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솔직히 말해라. 도대체 왜 이렇게 집을 서두르니? 민호는 그 질문을 예상 못했는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남긴 걸 찾았어. 그 말이 떨어지자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찾았는데요? 그 반응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시어머니 얼굴이 먼저 굳어졌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니?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정우가 너한테 넘겨주려고 붙잡고 있던 게 아니야. 반대로 내 쪽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막고 있었어. 형수님, 지금 뭘 잘못 보신 거예요? 잘못 본 게 아니야. 증여 예약 계약서도 있고 정우 녹음도 있어. 그 순간 민호 얼굴에서 처음으로 확실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보셨습니다. 몇 장 넘겨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듯 의자에 기대셨습니다. 이게 뭐니, 이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우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적어도 아버님 살아계신 동안은 절대요. 그리고 민호가 도장 문제로 또 무리할까봐 제 이름으로 보호장치를 해둔 거예요.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야, 이게 다 뭐냐?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우의 녹음 속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집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 민호가 왜 그렇게까지 급했는지, 왜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부동산을 불렀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걸 시어머니 앞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드러나면 이 집안은 정말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식사가 끝난 뒤 민호는 제 방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대놓고 화를 내지도 억지로 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형수님, 잠깐 얘기합시다. 저는 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그를 봤습니다. 할 얘기 없는데. 있잖아요. 그 서류, 형이 뭘 오해하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현실? 네. 이 집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형수님은 몰라서 그래요. 저는 말없이 민호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피곤해 보였고 눈밑은 퀭했고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쓰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만든데 그 사람 책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밖에 사체가 좀 있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놀라기보다 차가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방향이었거든요. 좀.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원래는 돌려막기 하면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형이 갑자기, 아니, 형이 없으니까 막힐 데가 없어진 거죠.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저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이 없으니까 막힐 데가 없어졌다고? 정우는 죽어서도 동생에게는 마지막 방파제였던 겁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 정리를 빨리 해야 해요. 이대로 놔두면 진짜 큰일 납니다. 형수님이 버티면 결국 아버지, 어머니까지 더 힘들어져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큰일이라는 게 누가 너한테 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우의 녹음 마지막 부분에 왜 그런 말이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밖에서 손 뗀 사람이 있다. 이건 가족 간의 다툼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집안 바깥의 문제까지 끌어들였고 지금 집을 정리하려는 건 상속 때문이 아니라 자기 위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던 겁니다. 정우는 이거 다 알고 있었지.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이 다 막아줬어요. 근데 형은 늘 저를 끝까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오히려 제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버릴 수 없었다고?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했어? 민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쩌라고요? 형은 늘 장남이었고 다들 형만 믿었고 저는 뭘 해도 비교당했어요. 한 번만 크게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꼬였고 형이 막아주니까 더 버티게 됐고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늘 누군가에게 기대는데 익숙해지면 마침내 자기 발밑이 무너질 때까지 멈추지 못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없으니 형수부터 밀어내고 집까지 넘기겠다는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지 1시간쯤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이상하게 느낌이 나서 받았는데 상대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말했습니다. 한미영 씨 맞으시죠? 집 문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정우가 왜 그렇게까지 서둘러 장치를 만들어 두었는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순히 시댁 안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욕심이 집안 문턱을 넘어오면 그때부턴 진실을 알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제 손은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누가 번호를 흘렸을까? 민호일까? 아니면 이미 제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리스트 안에 들어간 걸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단순히 집을 빼앗길까 봐가 아니라 정우가 남겨둔 진실을 제대로 꺼내기도 전에 더 큰 압박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방금 온 전화를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믿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지만 제 휴대폰 통화 기록과 민호의 다급함, 정우의 녹음 내용이 하나로 이어지자 결국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민호가 정말 그 정도였단 말이냐? 그 말 속엔 분노보다 자책이 더 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민호를 모른 척 키워온 지난 세월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둘째라서 더 안쓰럽다. 형보다 늘 부족해 보여서 마음이 간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런 마음들이 쌓여 결국 여기까지 온 거겠죠.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우가 그래서 그토록 나한테 도장 아무데나 찍지 말라고 했구나. 내가 큰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저도 바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우를 죽인 건 누구도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고 운이 나빴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슬픔 앞에서 꼭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남은 사람일수록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탓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늘 민호가 안쓰럽다고만 생각했다. 정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안 봤다. 말 안 한다고 괜찮은 줄 알았다. 그 말이 제 가슴에도 비수처럼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정말 그랬습니다. 말 안 한다고, 티 안 낸다고 괜찮은 줄 알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정우 이야기를 길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 것까지 양보하던 아이였다고, 아버지 장사 망했을 때도 대학 등록금 미루고 바로 취직하겠다고 했던 게 정우였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집안 얘기 싫다, 힘들다 소리 안 하던 아이였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평생 장남으로 살았지만 정작 누구에게도 장남답게 보호받은 적은 없었구나.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 집 네가 지켜라. 저는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정우가 왜 그 서류를 그렇게까지 만들어 놨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 말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민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1시간 넘게 서 있는 걸 보고 저희는 모두 알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말을 못하시던 시아버지가 기적처럼 조금 더 또렷한 문장으로 마지막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증언은 이 집을 둘러싼 모든 거짓말에 마침표를 찍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숨이 좀 가빴고 말을 꺼내려 하면 얼굴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게 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아버님은 계속 저와 시어머니를 방으로 부르려 하셨습니다. 민호는 오전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간다고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 상황을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수첩 첫 장에는 아버님 필체로 짤막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 그리고 도장 찍지 말 것, 민호 말만 듣지 말 것, 정우 확인할 것. 시어머니가 수첩을 넘기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침대에 기대셨습니다. 여보, 당신도 다 알고 있었어? 시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겹게 단어를 하나씩 떼어내듯 말씀하셨습니다. 민호, 집 2번 가져가려 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2번, 한 번도 아니고 이미 2번이나 시도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려 애쓰셨습니다. 정우가 막았다. 한 번은 내 도장 숨겼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우가 왜 도장 문제를 그렇게까지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우가 그러더라. 미영이는 안 판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자기 대신 저를 믿은 거였습니다. 돈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너진 집안에서도 최소한 살아있는 사람의 도리와 늙은 부모의 거처를
먼저 생각할 사람이라고 믿은 거죠. 시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한 문장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지키는 사람한테 가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놀라 간호사를 부르고 병원 연락까지 했지만 다행히 응급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 큰 스트레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미 집안 전체가 스트레스 그 자체였는데요. 그날 오후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무언가를 더 들고 왔구나. 그는 거실에 앉자마자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그 서류를 내미시면 저도 제 얘기해야죠. 그 서류는 뜻밖에도 정우 명의의 오래된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내용은 이 싸움을 또 다른 방향으로 흔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차용증은 7년 전 것이었습니다. 채무자란에는 정우 이름이, 채권자란에는 외부 사업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도 돈 문제 깨끗한 사람 아니었어요. 저만 문제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민호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형이 제 사업 도와주겠다고 빌린 돈이에요. 형도 같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우는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큰 돈을 빌려 남 사업에 같이 들어오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종이 한 장은 감정이나 기억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럼 정우도? 민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가 혼자 만든 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도 알고 있었고, 형도 책임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우 노트 뒤쪽에 끼워져 있던 영수증 더미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그 영수증과 메모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차용증 날짜와 같은 날 정우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명의로 안 되니 내 이름으로 임시 차용. 3개월 안에 정리 약속받음. 다신 해주지 말 것. 즉 정우가 그 돈을 빌린 건 민호 사업에 공동 투자하려고가 아니라 민호가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름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아래 이어진 다음 줄이었습니다. 미영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번 한 번만 맞고 끝내자. 저는 그 메모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이 돈을 빌린 건 같이 하려고가 아니라 민호 대신 마지막으로 막아주려고 한 거예요. 메모가 있어요. 민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메모 누가 못 씁니까? 그럼 이건? 저는 차용증과 연결된 상환 내역 복사본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정우가 이후 몇 년 동안 자기 월급 통장에서 나눠 갚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종이들을 보다가 결국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너 대신 갚았단 말이냐?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드라마처럼 한 번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줄, 한 메모가 쌓이면 결국 어떤 사람의 시간을 증언하게 됩니다. 정우가 그랬습니다. 말이 적은 대신 종이와 숫자와 기록이
그 사람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다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부동산도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집 앞에 서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민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이제는 답 주셔야죠. 그 순간 거실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우가 남긴 진실을 지키는 싸움이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국면에 들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2 남자가 거실 안을 훑어보는 순간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듯 의자에 기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방 안에서 인기척만 느끼고 계신지 문틈으로 저희 쪽을 보고 계셨고요. 민호는 다급하게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남자들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전화 안 받고 날짜 넘기고 이제 집까지 정리한다면서요. 그럼 저희도 확인은 해야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집까지 정리한다면서요. 민호는 이미 밖에 이 집을 담보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더는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더 계시지 마세요. 이 집 관련해서는 민호가 독단적으로 얘기한 거고 법적으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남자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의외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저희도 괜히 시끄럽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박민호 씨가 가능하다고 해서 믿고 기다린 거고 이제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 말은 점잖았지만 사실상 협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제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제발 밖으로 와서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제발이니?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다들 나가.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평생 조용한 편이었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민호 너는 내 형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사람들까지 들여. 민호는 입을 열었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걸 느꼈는지 명함만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되면 저희도 더는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 안에는 아무도 숨도 크게 못 쉬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결국 무릎을 꿇다시피 시어머니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형 죽자마자 집부터 팔아야겠다고 한 거냐?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 진짜 끝나.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끝나지 않으려고 형 뒤에 숨고 부모 집 뒤에 숨고 마지막엔 죽은 형의 빈자리 뒤에까지 숨어버린 사람. 하지만 안타까움이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결국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미영아, 내일 변호사 만나자.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감정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다. 정우가 남긴 걸 제대로 지키려면 밖에서 정리해야 한다.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이 정말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희망이 오히려 민호를 더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그날 새벽 민호는 집을 나갔고 다음 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아주 뜻밖의 부탁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 부탁은
이 싸움의 끝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정우가 끝내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모양에 관한 문제였다는 걸 보여주는 부탁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나가기 전 아침, 저는 시아버지 약을 챙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창가 쪽을 보고 계셨고 밤새 거의 못 주무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서자 천천히 손짓으로 저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번 숨을 고르더니 저를 아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눌하지만 전보다 분명해진 발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민호를 버리진 마라. 저는 순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잘못 컸다. 근데 아예 망가지게 두진 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저를 내쫓으려 했고 정우를 평생 이용했고 이 집까지 위험하게 만든 사람을 버리지 말라니 정말 쉽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눈물을 참는 사람처럼 눈꺼풀을 꽉 감았다가 뜨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정우도 끝까지 그랬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민호를 옳다고 봐서가 아니라 그래도 동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둘 수 없어서 끝까지 막아준 거겠죠. 가족이니까. 그리고 아마 아버님은 정우가 떠난 뒤에도 그 마음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지길 바라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당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덧붙이셨습니다. 대신 집은 지켜.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버리지 말되 집은 지켜라. 욕심은 막되 가족은 완전히 끊지 말아라. 정우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똑같은 부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변호사를 만나며 저는 모든 서류와 녹음, 메모, 수첩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자료를 검토하더니 예상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 집은 박민호 씨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 예약 계약서와 공증 자료, 박정우 씨 녹음, 붙인 수첩까지 있으면 보호 조치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외부 채권 쪽 접근을 막는 게 급합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집은 지킬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가족끼리 좋게 덮을 문제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이건 말로 타이르고 넘어갈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사라졌던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민호 옆에는 그의 아내, 그러니까 제 동서까지 함께 있었고, 동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물부터 터뜨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진실이 이제 막 열리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민호보다 동서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늘 말이 적었고 시댁일에도 깊이 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두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어 보였고 민호 사업이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항상 한 발 뒤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저도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저도 이제야 다 알았어요. 동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호가 최근 몇 달 사이 집에 거의 돈을 안 가져왔고 이상한 전화가 자주 왔고 차까지 처분한 뒤에도 계속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최근엔 형이 없으니
이제 큰 집 정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듣고 너무 무서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마 진짜로 형님까지 나가시게 하려는 건 줄 몰랐어요. 애들까지 있는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 얼굴이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뿐인 둘째 아들이 자기 형 죽음 앞에서도 가족의 자리보다 집값과 빚 계산을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막아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도 아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겠죠. 이번 한 번만, 이번 달까지만, 이것만 넘기면, 이번만 막으면, 사람은 늘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마지막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진짜 멈추기로 결심해야 끝나는 거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멈출 생각은 있었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아버지가 왜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했습니다. 민호는 분명 잘못했고 책임져야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미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더 나쁜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걸 붙잡는 방식은 절대 집을 내주는 게 되어선 안 됐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안 돼. 민호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대신 변호사 통해 정리하자. 내 빚은 네가 책임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돕고 조건도 우리가 정한다. 민호는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형수님, 정우가 평생 한 것처럼 무조건 막아주진 않을 거야. 대신 네가 정말 멈추겠다면 아예 망가지게만은 안 둘게. 근데 집은 안 된다. 아버님 살아계신 동안도 정우가 지키려 했던 뜻도 그건 절대 안 된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동서도 연신 죄송하다며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민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더는 숨을 데가 없어진 사람처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정우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게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탐욕을 막으면서도 가족 전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까진 막고 싶어 했던 아주 고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의 끝이 바로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늘 더디고 빚은 눈물만으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정말로 이 집과 가족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말 그대로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채권 조정 상담, 민호 명의 자산 정리, 동서와 아이들 생활비 분리, 시아버지 보호자 문제, 그리고 집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까지. 솔직히 말하면 이 과정은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서류가 많았고 감정보다 전화통화와 도장이 더 많았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결정적인 한마디나 극적인 포옹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번거롭고 지루한 절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 사이 민호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착해졌다거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다만 적어도 이번엔 더 이상 형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잠시 가 있기로 했고 민호는 소형 원룸으로 나가
정리 기간 동안 일부터 다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둘째를 그렇게까지 몰아세워야 하냐며 흔들리셨지만 결국 눈물로 동의하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혼자 서봐야 한다. 그 말은 민호에게도 어쩌면 시어머니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은 뜻밖에도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말을 길게 하지 못하셨지만 하루하루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방 안에만 누워 계시던 분이 창가에 더 오래 앉아 계셨고 제가 차를 가져다 드리면 전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작은 변화들이 저는 참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우가 없어진 뒤 이 집은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우가 남긴 기록들과 뜻을 따라가다 보니 무너지던 집이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는 저를 불러 창문 밖 마당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우, 네가 살린 거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정우가 살린 거죠. 저는 뒤늦게 따라온 것뿐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우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방법도 마련해두고 아버님과 함께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그 사람이 남긴 길 위에 늦게 올라선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길을 따라오면서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집을 지킨다는 건 벽과 지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군가가 끝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몇 주 뒤 더 또렷해집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정우 영정 앞에 혼자 찾아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오래 서 있었다는 걸 제가 보게 되면서요. 그날은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깨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 불이 약하게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이상해서 조심히 다가가 보니 민호가 혼자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더군요. 이미 집에서 따로 나가 있었던 터라 그 시간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저를 봤습니다. 잠깐 도망치듯 일어나려다 결국 다시 앉았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 형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민호는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늘 날 막는다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려 하면 반대하고 어머니 도장도 못 쓰게 하고 형수한테도 말 안 하게 하고 그게 다 날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근데 형은 끝까지 내 뒤처리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이 꺾여 나온 소리에 가까웠죠. 형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형 뒤에 숨어 살았는지.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은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도 소용없고 정말 혼자 바닥을 쳐봐야 오는 것 같습니다. 민호에겐 지금이 그 순간이겠죠.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형 예전 차용증 중에 제가 아직 숨기고 있던 거예요. 정리하려면 이거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종이를 받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봤습니다. 민호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도망 안 갈게요.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 자리에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뀌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최소한 이제 민호도 정우를 더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비로소 잃고 난 뒤에야 형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민호가 돌아간 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우 사진은 늘 그랬듯 말이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조용하더니 떠난 뒤에도 아주 많은 걸 말없이 남기고 갔죠. 저는 사진 앞에 한참 앉아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끝까지 힘들었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정우의 슬픔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형으로, 아들로, 남편으로 계속 누군가를 붙잡고 버텨야 했던 사람의 마음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쫓겨날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예전 집입니다. 마당도 그대로고 오래된 나무문도 그대로고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끝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참고 넘기고 누군가가 대신 막아주길 기다리고 말없는 사람이 다 끌어안던 집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각자가 자기 몫을 말하고 책임지는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보다 훨씬 조용해지셨지만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지셨습니다. 도장부터 찾는 일이 없어졌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정우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셨죠. 시아버지는 재활을 조금 더 시작하셨습니다. 여전히 긴 문장은 어렵지만 전보다 표정이 많아지셨고 가끔 마당 의자에 앉아 저와 차를 마시며 짧은 말을 건네십니다. 오늘 바람 좋다. 정우, 이런 거 좋아했지. 그런 말들이요. 민호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습관이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누군가 뒤에 숨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고 자기 일로 돈을 벌고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형이 대신 막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몫을 살아내는 방식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정우가 그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마당에 빨래를 널 때도 시아버지 약 챙길 때도 아주 사소한 순간마다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확 와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너질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우는 떠나기 전에 제게 단순히 집 한 채를 남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남겨주고 갔으니까요. 다락방 열쇠 하나, 노트 한 권, 녹음기 하나, 그리고 몇 줄의 메모. 그 조용한 흔적들이 결국 무너지는 집을 붙잡았고 끝내 남은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가끔 저는 다락방에 다시 올라갑니다. 먼지 냄새는 여전하고 낡은 상자도 그대로고 처음 열던 날의 서늘함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날 아버님이 제 손에 쥐어준 열쇠는 단순히 잠긴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혼자 버티던 시간에 문을 여는 열쇠였고 이 집안이 더는 거짓말 위에 서 있지 않게 만드는 열쇠였고 무엇보다 제가 이 집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려준 열쇠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을 지킨 거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집만 지킨 게 아니에요. 늙은 부모가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머물 자리, 죽은 남편이 평생 지켜온 마음, 그리고 끝내 무너지지 않으려던 가족의 마지막 모양까지 겨우 붙잡은 겁니다. 장례식 끝나자마자 집 비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가끔 가장 차가운 순간에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길을 남겨둡니다. 제겐 그게 시아버지 손안의 작은 열쇠였고 정우에 눌러쓴 글씨였고 절대 혼자 겁먹고 나가지 마라는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문장을 잊지 못합니다. 절대 혼자 겁먹고 나가지 마. 어쩌면 그건 그날의 저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욕심과 무책임 속에서 억울하게 밀려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진실을 알려줄 수도 있고, 떠난 사람이 남겨둔 기록이 살아있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무너진 줄 알았던 집안에서 가장 늦게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로 집을 지키는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 누구를 살리고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